안녕하세요. 키노엄마 이현우입니다. 환난지교 어려움을 함께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환난지교라는 말로 두 나라 사이를 표현했습니다. 환난, 바로 일본의 침략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 민족이 목숨 걸고 일본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편치 않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있던 망언도 일본의 몸부림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손님,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신데요. 가수는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 장면은 2012년도에 제가 광주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을 때 장면인데 저 장면이 나오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 네. 뭐 대학 가요제도 나가시고 네. 그때 피아노도 잘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다 남들 치는 만큼 칩니다. 남들 치는 만큼 그 당시에 피아노 치시는 집은 잘 사는 집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저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대전 콘서트 장면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나? 아니요, 이것은 가시나무는 아까 이제 광주 북 콘서트 때 2012년도에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를 그 당시에 함께 출연했던 선배와 함께 같이 불렀습니다. 아니 뭐 삭막한데 정치권이 이런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지금 대학가요제 때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몇 살 때이세요? 저게 19살 때입니다. 저도 저 화면을 36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우연히. 거의 소녀인데요, 소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가수 박영선이 아니라 정치인 박영선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 대학 다니시기 이럴 때 뭐 노래도 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이렇게 다소 감성적인 면이 있으신데 그것이 정치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조금 지장이 있습니까? 정치하는 데는 정치는 감상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예.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막상 들어와 보니 정치권이 생각보다 좀 쌍막하다, 비인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의원님 북 콘서트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북 콘서트에서 보시니까 이슈가 된 분이 세 분 계세요. 손학규 고문,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 네. 손학규 고문께는 어찌 보면은 정계 복귀를 촉구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촉구라기까지는 조금 확대 해석된 거고요. 예. 손학규 이철희 사회자가 손학규 고문의 정계 복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보는데 복귀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손학규 고문이 얼마 전에 곰팡이론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 정치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정치 욕심을 산생활로 닦아낸다.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산생활 저게 참 신선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곰팡이라는 것은 제가 빨래를 해보니까요. 이것이 아무리 빠르려고 해도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곰팡이론을 말씀을 하신 그것을 비유해서 제가 복귀의 방점을 찍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부 이제 뭐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야권이 문 대표의 대안이 필요하고 그게 구심점이 없고 그래서 손학규 고문이 필요하고 그 고문을 모시려면 명분을 줘야 되고 그 명분에 멍석을 펴는 역할을 박 의원님이 일부 하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해석하는 분들의 평론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2007년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던지셨는데 그것이 2015년 그 9월 이 시점에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손학규 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의원님 하신 말씀 들었을 겁니다. 곰팡이는 지워도 안 지워진다. 이 말 들으면 손학규 전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말 정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누가 어떤 말을 하던 그렇게 개념치 않으실 거고요. 네. 만약에 뭐 정계 복귀를 타의에 의해서라도 하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 처음에 곰팡이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저분이 정말 정치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그러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곰팡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네. 두 번째로 이슈가 된 분이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네. 두 분이 특히 가까우세요? 안철수 대표하고는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적도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 저희가 그 공동 분모가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정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특혜로부터 이제 피해를 직접 받은 당사자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저한테 경제정의 부분을 맡아서 이번에 좀 대선 캠프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죠. 민주당에 입당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네. 입당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만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달됐는데 일부 사람들만 알았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말씀은 굉장히 웃으면서 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큰일 난다? 그 과정에서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날의 분위기는 저한테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걸 보고 박영선 의원님은 복면 가왕에 나가셔도 되겠다 이런 농담을 안철수 대표가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조크성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의 진위를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여쭤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께서 오늘 방금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 혁신은 실패했다. 이대로는 정권 교체 어렵다. 안철수 의원께서 평상시에 말을 매우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북대학교에 있는 좌담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당 혁신위가 좀 아직 9월 16일 날 이제 마지막 발표를 남기고 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좀 감동을 받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을 발표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3차, 4차, 5차, 6차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감동의 수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것을 좀 비약인지 본인 해석으로 당 혁신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인지 아니면 뭐 혁신위가 성공인지는 9월 16일 날 마지막 그 발표를 들어보고 나서 저는 이야기 마지막 발표 한번 들어보고요. 네. 당시 북콘서트 때 사회를 이철희 소장이 받습니다. 장하성 교수, 안철수 의원 토론회 때는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장하성 교수가 이런 농담을 했네요. 안철수, 박원순, 박영선 손잡다 맞죠? 네, 현장에서 실제로 뭐 악수를 했습니다. 저 보면 뭐 악수를 하고 하는데 저 말을 왜 뼈 있는 농담이라고 할까요? 요즘 뭐 잡고 있습니다. 손도 대로. 그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런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실린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은 저것이 뼈 있는 농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 그 말은 비주류 신당, 비주류가 아니군요. 중도 신당, 새로운 이념을 가진 중도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생기면 또는 그런 당을 만드는데 의원님이 일조를 하실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중도신당이 출연했으면 하고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예. 또 그것도 그러한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의 몫이다라고 저는 예, 국민의 생각하고 몫이다.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흡 프로를 떠나서 의원님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새로운 대안, 박원순 시장도 좋고 손학규 고문도 좋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의원님께서 책에도 쓰셨지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과 관련이 그거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예.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상품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당에는 많은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희망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국민적 희망을 받는 사람들을 다시 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국민들이 이 사람의 장점을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적어도 한 30년 정도가 예.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너무 그것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네. 당의 상품은 사람이다. 그러면 상품이 좀 많아야 국민들이 네. 좋아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 상품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상품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좋게 말하면 자신감,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강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친노 패권주의 없다고 하셨고요. 당내의 분당 없다. 분당 신당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단합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니라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패권주의 없습니까? 당대표 시각에서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나 혁신이나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감동을 주는 어떤 행보 또는 감동을 주는 혁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동이라는 건 결국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기득권 내려놓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이 안들이 문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기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9월 16일 날 그 예. 혁신이가 발표한다는 내용을 좀 더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네. 어떤 혁신이 안을 떠나서 당의 얼굴이 대표인데 대표의 인식, 패권주의 없다, 분당 없다, 빠르게 단합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최소 의원님이 공감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의원들이. 근데 이 말에 대표의 말에 공감을 못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말 하나하나를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예. 전체적인 어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참 모호하신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신당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측했듯이 추석 민심 보고 추석 지나면 행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당 출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신당이 어떻게든 간에 생기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 신당이 파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예. 국민적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광주에 북사인회를 하러 갔을 때 한 1000여 분 정도가 오셨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예. 그 광주 사인회에서 오신 분들은 저에게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어서 제가 참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새정치민주연합 제발 정신 차리고 잘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는 말씀을 그 굉장히 생략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글쎄요. 조금 그 행보가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광주분들은 지역분들은 일부에서는 당이 쪼개지면 안 된다라는 게 주요 여론이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네.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분당을 불사하겠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분열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림이라 그러나요? 영상이 네.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대통령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은둔 생활을 하셨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방송 기자로서는 아마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은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인터뷰 후에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신다. 그 말씀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배신의 그렇죠. 정치 이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과거에 은둔 생활하실 때의 당시 기자 박영선 인터뷰하실 때랑 지금 대통령이 되셨을 때랑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메르켈 총리처럼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네. 당은 다르고 또 같은 여성으로서 과거의 인연은 있고 어떠세요? 좀 짠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 때때로 그럴 때도 있죠. 때때로 그럴 때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는 좀 많이 달라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일부터 국정감사 시작하시는데 재벌 개혁 특위 위원장 맡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으로 의원님 재벌한테 기업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강성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떤 활동 하실 예정이세요? 재벌이요. 이번에 뭐 신동빈, 정몽구, 정용진 뭐 다 부를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지금 4대 재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벌의 권력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남미 체제로 가느냐 선진국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금 전에 제가 재벌 특위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5대 원칙을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공정한 경쟁의 원칙, 두 번째, 공평한 기회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 그 출석의 원칙, 이렇게 해서 5대 원칙을 발표하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신동빈, 정몽구, 정용진 다 뭐 이런 재벌 오너들 다 오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재벌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국회 국감의 그 증인 청문회가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재벌 총수들은 거기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은 저거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하는 어떤 소통의 장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재벌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고 또 일자리가 없고 또 창업을 하기 너무 힘들고 이것이 재벌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담금질로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 재벌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소통의 자리라기보다는 뭐 기업 총수 혼내기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현실이 되도록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몇 안 되는 여성 중진 의원이신데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정치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혼란하고 이렇게 뭐 분당, 신당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겁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로 답변을 대신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DMZ 도발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빨리 신당 만들려고 성화가 대단하신 거고 질문을 좀 좋은 질문을 해야지. 분당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 중국 시진핑 주석 오늘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오찬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별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 각별한 배려, 그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상회담 했습니다. 박 대통령 무슨 말씀하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시죠.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시 주석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사람 보니까 한쪽은 굉장히 배려했고 뭐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배려했죠. 특별 오찬이라는 부분이요. 이 다자간 회담이라든가 다자간 행사에서 예. 다자간 그 여러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만 특별하게 저게 오찬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예. 일이죠.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은 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국빈 방문 때에는 특별한 예복을 입고 사실 저녁에 만찬을 하는 게 국빈 예복이고요. 예, 국빈은 만찬. 예, 예. 예, 공식은 주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이 부분도 다자간이 있는 그 외국 정상이 있는 데서 이제 특별하게 밥을 먹는 그런 자리니만큼 그만큼 예우를 그만큼 해준다는 것은 성의 표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식사하시는 동안에 음악이 나왔는데 음악이 굉장히 극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리랑도 있고요. 대장금 주제국 오나라도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OST도 굉장히 또 인기 있는. 그리고 대통령 애창곡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애창곡이요? 뭡니까? 예, 거북이의 빙고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나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거 당시에 그 로고송으로도 많이 사용됐죠. 예, 그렇죠. 많이 쓰셨고. 예. 오늘 예상되기는 했지만, 전 보시기에는 뭐 좀 심도 깊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정상이 이제 왔는데 예. 유독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각별한 의전적 대우를 이렇게 한 것은 예. 그만큼 우리 대통령이 가지는 중국 이번 방문에 대해서 외교적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는 건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갖는 부채도 있고 예. 또 우리가 흔히 우리 한미 동맹 관계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번 방중이 상당한 그 기대와 우려가 같이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에서 이 대접을 받은 만큼 또 상대방인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 한 달여 남아있는 정상회담 앞두고 다양한 이 한미 동맹의 내실을 다지는 이런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음악 듣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명운을 그은 자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니까 오늘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해법, 무슨 해법의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연내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북한핵 문제는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북에 대한 대화 압박, 투트랙, 육자회담, 재개, 적극 모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회담이 이제 그 8.25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는 일단 좀 물꼬를 텄습니다. 예.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일단 적자 회담이 열리게 돼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북 간의 합의 자체가 이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들이 보면 결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해서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들을 예. 봐왔거든요. 결국 그렇다 본다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키는 결국 이제 북핵 문제에 있는데 현재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육자 회담이라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자 틀이 지금 현재로서는 벌써 지금 2003년 동안 벌써 한 7년 넘었나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동력을 상실했죠. 전혀 지금 뭐 열리지 없고.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특히 또 오늘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가서 정상회담하는 순간에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 미국 측 특사 즉 미국 차석 대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DNI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과장이 이제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미국 측이 상당히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일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일단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자 회담의 틀이 굉장히 동력을 상실했다면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6자 회담의 뭐 또 다른 하나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육자회담에 매달릴 수밖에 물론 없는데 예. 육자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과거와 달리 연내라는 말이 일종의 데드라인 같이 보이는 이 시한이 설정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중 정상 차원의 이런 표현보다 한 단계 앞선 이런 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두 번째 대화 압박 육자회담 재개 적극 모색 이런 외교적인 수사가 따라온 걸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과 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2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시간이 우연히 갔어요. 같은 시간이. 음. 그럼 2년 반 전에 한 얘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적극 추진, 육자회담 재개, 언제든지 대화 압박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다른데 예. 이것이 과연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서 극적인 무슨 대단한 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로 연내라고만 한 건지 또 아니면 한미 정상이 적극적인 아주 결정적인 돌파구 방안을 만들도록 그때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숨겨놓은 건지를 잘 모르겠으나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안을 가지고 본다면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근데, 차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도 뭐 비핵화, 핵무기 개발 반대하는 입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죠. 심도 있는 논의가 예.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더 그게 나아갔습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예. 이제 연내라는 시한을 설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연내에 북핵 돌파구 마련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말에 대한 정치적 함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그 노슬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늘 시드니 사일러가 그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육자 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는 이걸 공식으로 놔두다시피 한 거예요. 관심 없다. 그게 뭐냐? 예. 미국에서는 한 발 물러서겠다는 건데 그것이 한중 간의 거리가 간극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육자회담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자체는 뭐냐 그러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거든요. 북핵 실험에 대해서 보류를 예,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도 안 된다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은 무조건적인 협상을 해라. 육자회담에 나와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절충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 후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서 중국을 정말 지렛대로 활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쪽 입장으로서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에 대한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북핵을 어떻게 그렇죠. 무력화시키느냐에 대한 예. 문제가 가장 큰 예.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런 부분, 연내라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일보한테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연내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제재할 수단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예, 연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뭐 있냐? 뭐 기름 원유 공급 안 하고 이런 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유 공급을 안 한다든가 이제 중국의 아니 북한의 대외 무역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게 뭐 무연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중국이 안 상한다든가 예.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할 텐데 그런 조치가 과연 압박에 해당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 핵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지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10월 10일 날 할 거라고 모든 그 증거들이 해주고 있고 예. 지금까지 핵실험 이런 그 패턴을 본다면 그로부터 2, 3달, 두세 달 안에 또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결국 연말인데 그런 조짐과 징후를 우리가 이 과학 장비, 이 정보 정찰을 통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최근에 지뢰 도발 같은 강경 군사 위기를 촉발한 북한의 성격으로 볼 때 북한이 강경 고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핵 고도화 자금은 지금 이미 포기할 수 없는 수위를 예. 훨씬 넘어섰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단계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법을 내세우겠다 그러면은 대화라는 국면은 약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강력히 압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느닷없이 원유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지금부터 바람을 잡아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압박이 더 나와야 되는데 대화 압박을 병행한다. 흔히 좋게 얘기해서 투트랙이지 이거는 출액의 이펙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너무 때문에 당연한 얘기다. 지금 예. 정부가 너무 연내까지 고단수를 써놨다 이렇게 만약 홍보를 할 경우 비장의 카드가 물론 있으니까 한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은 연내는 지금 금방 나옵니다.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중국의-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란 게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주 북한 중국 대사가 아직 김정은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지금 현재 중국 방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뭐 자신이 취임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관계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은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만큼 예.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압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보통 보면 사실 중국과 북한과 관계가 정말 갈라서는 건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예. 본다면 좀 더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카드. 즉 그렇다면 중국이 좀 그 시진핑이 그 김정은한테 조금 더 대화의 카드를 좀 내미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하고 싶다고 예.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외교적 압박을 굉장히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계속 이제 이제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연내 북핵 돌파구 말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즉 예. 뭐 대화건 압박인 간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결국은 미국이 키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조금 지금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결국 예. 이제 오바마 임기 내에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손을 떼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육자회담 구도로 본다면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당장 중국의 어떤 행동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좋은 우호 관계 만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위로의 얘기도 하면서 우위를 많이 타졌습니다.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텐진시 국제물류센터 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위를 돈독히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오늘 뭐 사자성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죠. 환난지교, 뭐 어려울 때 친구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지교. 예, 그리고 또 있고 무신분립은 뭡니까? 뭐 믿음이 신뢰가 없으면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음.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논어에 나오는 이제 공자가 그 제자가 있었는데 자공이라는 제자죠. 이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니까 군대, 식량, 그리고 신뢰, 백성에 대한 신뢰인데 신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성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못한다라 해서 이제 예. 무신분립. 그래서 우리 중국과 미국은 상호 신뢰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 동지적 관계다라는 것을 애들로서 표현한 그런 하나성어로 봐요. 환난지교는 환난은 일본이라는 환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의 어떻게 보면 적이 되나요? 뭐 아무튼 두 분이 이게 뭡니까? 라오펑유 오랜 친구라는 뜻이네요. 예, 예. 친구한테 뜻이죠. 실제로 두 분이 오랜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 내용 보니까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당 대표일 때 첫 만남 하셨고 시진핑 주석이 그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 부분도 뭐 두 사람이 친하게 된 계기였고, 아, 박 대통령이 한 살 많은 누나네요. 예, 3년 동안 6번 만나셨고, 이 정도면 뭐 국제관계에서도 우위가 쌓일만. 그렇습니다. 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국을 잘 하시거든요. 예. 중국어 잘 하시고 또 중국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많습니다. 이게 뭐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양국 정상 간의 관계에 있어만큼은 지금이 뭐 아주 최고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또 뭐 시진핑도 지금이 최고의 어떤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만큼 양국 간의 관계는 하여튼 지금의 최고조에 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국 양국 관계, 한중 양국 관계가 최고의 순간이라 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 최고의 순간인 만큼 최고의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뭔가 받아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사실상 상고초려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G2로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과시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국방력, 그 국력을 가졌다는 것을 만방에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리를 뭐 찾아야 되느냐? 앞서 모두 이야기했듯이 이제 북핵에 대한 실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밝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 그것이 오바마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북핵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뭔가 예. 지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동북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외교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자리 때문에 자리에 얽힌 정치적인 함의를 한번 보시죠. 이 보이십니까? 이분이 평림위한 여사인데요. 이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리가 가장 의전서열 1위입니다. 이게 2위고요. 이게 2등이 되는 거고 이분이 계셔버리면 여기가 1위가 됩니다. 우선은 이분이 안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이대로 계시면 대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이 이렇게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놓으면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을 하면 최고 대우는 여기고 그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이 단상에 대한 국제적 의전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위라든가 역할에 따라서 해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석 배치라고 의전 배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것이 상석이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위치를 간주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서는 오른쪽.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그렇죠. 여기가 푸틴이, 최상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세 사람 이상 있으면 이쪽이 당사자 왼쪽이 최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되는데 지금 평림위안이 이제 참석한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그 초유의 또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한다 보니까 저기 자연히 이제 왼쪽으로 갈 수밖에 한 칸 물러지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를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사실 푸틴이 상석에 서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예, 푸틴의 상석이다. 예. 아무래도 러시아의 위치가 이제 중러 관계라는 게 지금 결국은 이번 어떤 시진핑 여러 가지 전승전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중러 관계의 어떤 그런 돈독함 이런 것들 좀 보여줌으로 해서 G2로서의 어떤 위상들을 확보히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진핑이 또 푸틴의 그 러시아에 사는 전승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방 그런 사원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시진핑 옆에는 뭐 푸틴이 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 외교적으로 좀 감안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북한이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어쩌면 시진핑이 푸틴을 상승에 앉힐 수도 있는 그런 그러겠네. 이미 이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단독 오차를 베풀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또 그렇네요. 이런 데는 이제 푸틴한테 이번에는 좀 배려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프로토콜 가능성이. 좀 예. 예우를 각별히 챙겨준다. 이 두 분은 참 재밌는 게 영향력 있는 여성, 지구상에 있는 영향력 영향이 있는 여성. 가장 많은 여성 대통령께서 11위, 17위네요. 예. 퍼스트 레이디가 17위가 되는 경우도 드문데 두 분은 참 이분은 좀 굉장히 그 화제가 많은 분입니다. 베스트 드레스 옷잘 입으시기도 하는 분이고 원래 가수 출신이죠. 가수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장성 어떤 장성 출신이고 가수 출신이고 그리고 하여튼 뭐 펑리위안 여사가 하여튼 중국 역사에서 그동안 보면 하여튼 부인이 이렇게 그 국가 주석의 부인이 이렇게 돋보였던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어떤 나가게 되면 오히려 시진핑보다 더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이 다 인기가 있을 정도로 펑리안이 하여튼 국내 방문했을 때도 보면 동대문 상가에도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가서 쇼핑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관광에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거기 이제 펑리안 여사 갔던 데를 또 가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관광 유발 효과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어떤 역할들을 하신 거죠, 사실. 예. 근데 시진핑이 만난 뭐 30분인가 만에 내 와이프감이다 바로 이렇게. 근데 참 시진핑 주석이 보면은 정말 그 부인복을 철저하게 보는 거죠. 예, 왜냐 그러면 본다. 예. 이게 일종의 시너지 효과거든요. 평림위안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호감, 그 대중적 상징성을 가지고 시진핑 주석은 그에 대한 국정 동력을 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매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축구의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자꾸 매일 요즘 말씀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 대표 얘기 그제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당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에 있는 그런 이제 분파적인 행동들 때문에 그런 것이 분당이라는 말에 빌미가 되어왔던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다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은 실체가 없고 처음부터 없었다. 아무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분당 없다. 신당은 외면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일단 뭐 군사 작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단 반란군이 진압됐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를 장악을 했다. 뭐 이런 걸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9월 달에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제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본다면 신당의 어떤 동력이 좀 상실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박지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오셨던 박영선 의원 등 당에 이때 지금 특별위원장을 다들 맡으셨거든요. 그리고 예. 주승영 의원이 최고위원에 복귀한 것. 이거 이제 결국은 사실 주승영 의원이 최고위원을 떠날 때가 이제 당의 어떤 분당의 문제 가장 어떤 우려됐을 때 나왔던
행동인데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당내 하나의 틀 내로 들어왔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신당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야권의 어떤 재편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비주류 쪽도 본다면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여러 가지 어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뭐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더 당 안에서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 하자는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기세를 잡는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분당 없다, 분파적 행동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셨고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신당 왼받을 거고 호남 민심은 하나로 그리고 뭐 친노 패권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뭐 그런 영역을 하셨는데. 저런 발언을 통해서 새정치 쪽의 지지도가 급상승한다 그러면 저만한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당분간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도에 변함이 없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의 저 말은 사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분당은 없다, 분파적 행동에도 실체가 없다 그러는데 정말 저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주류 쪽의 목소리 이거는 진짜 그거는 그야말로 허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기보다도 사실이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은 사실 아니면 인정하고 싶은 그런 문재인 당대표의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파적 행동이 아니고 신뢰 패권주의에 따른 당 발전의 저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새롭게 혁신해 가자는 그런 것이지 당을 분당을 해야 되겠다 신당을 했다 그 전제로 비주류 쪽이 움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보선에 실패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행동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이며 혁신해 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비주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4.18 재보선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파적 행동한다. 따라서 여기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개혁적 세력이다 이렇게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천정배 의원과도 문재인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분당 없다라고 하면서 천정배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정배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천을 바라보는데 천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참으로 큰 정치인이시죠. 또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귀한 지도자이시죠. 이제 그분이 사실은 정계를 은퇴하셨다고 해서 당시에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정치에 나오신다면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천정배 의원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천정배 의원께서는 손학규 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죠. 네, 저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이제 지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의 CEO나 어떤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래서 자기 실적에 대한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혁신위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위가 활동을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일단 있고 또 그 결과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국민적 지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사실 이제 지지도를 본다면 최근 나온 갤럽 조사를 본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계속 20%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2배 이상 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즉 그동안 혁신위원회 3개월 해봤는데 이렇게 당의 지지도가 이것밖에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거 문제 왜 이랬을까라는 데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을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 자신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고 지금 다 끝났다. 분당은 없다. 이제 이걸 그냥 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 당장 자기의 지금 당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년 총선이 지금 한 7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럼 내가 지역구 가서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의 사진을 걸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예. 문재인 대표를 나의 지지에 얼굴을 내세울 것인가. 근데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이름 석자를 쓰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쓰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쓴소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로 가야 된다. 기존 야당이 뭐 솔직히 보면 저기 나오고 있지만 왼쪽 좌쪽으로 치우쳤다. 준옥현 차장님께서는 뭐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쭉 보시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좌측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 그거는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중도 좌에서 중도 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좌로 치우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의 가장 본질적인 이슈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이 북한이 여러 도발 이렇게 했을 때 외형적으로는 중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예. 내용 면에서까지 그러면은 과연 중도로 돌아선 정당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 핵심 가치인 중도의 성격을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 아무리 중도로 가겠다, 중도를 껴안겠다, 외연을 넓히겠다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당의 정체성이 20%에 넘어 있는 이유도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피부로 국민들한테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말만 따르고 있는 데 대한 실망이 아직 지지율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이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중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진보 세력들이 그게나 2년 전 좌표 설정이 시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좌표 설정을 옳게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말은 정책연구원 쪽에서 왜 하필 지금 중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그것이 첫 번째는 지금 분당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분파적 행동도 실체가 없다라고 문재인 당대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신당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서 새로운 핵심 아젠다를 던져놓는 겁니다. 예. 야당이 가야 될 방향에, 즉 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이 중도에 대한 부분 이니시티브를 누가 잡아야 되냐, 새정치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당이 잡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실제적으로 이인율적 좌표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기보다도 그런 정치적 공학적인 계산이 충분히 깔려 있는 그런 한 수다라고 봐야죠. 다만 이제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친노가 있고요, 그다음 운동권 강경파가 있고요, 그다음 중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도로 가자고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힘들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사실은 저는 중도로 가고 이게 지금 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결국 그렇죠. 문제는 네. 당에 누가 뭘 이야기를 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중도로 간다면 중도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가세요. 저는 일로 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 예를 들어 당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당의 어떤 리더가 갈 때 그걸 따라가주는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당 지도부가 중도로 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세요. 저는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근본적인 문제, 즉 품성의 문제, 이 지도자를 따르는 문제, 이런 문제부터 사실 혁신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이 어떤 그릇을 만들든 간에 깨질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뭐냐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밑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그런 형태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 자꾸 제도와 어떤 정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만 하죠. 예, 하나만 하다. 예,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은 혁신이라든가 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만 더 추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이 40에 가까운 소리를 했던 상케이 신문 일본 기사를 삭제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 남북 보도문을 일부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전성절 참석 중인 박 대통령 향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저 상케이 신문 잘 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 보수라는 건 알고 있죠. 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황색 언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좀 내용을 보면 명성황후 시에 운운했던 거 이런 칼럼을 쓰고 이거는 뭐 우익을 넘어서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요. 지금 저 당시를 보면은 그 조선조 당시를 보면은 일본이 러시아한테 밀려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극도의 반발이 나타난 것이 저거고요. 예. 지금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순서였었다. 예. 근데 지금 그 순서가 뒤바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으로 뒤바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게 섬나라 근성이죠. 그 길게 보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고 감정이 오는 대로 좀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서를 퍼붓는 것도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런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군국주의 예. 또는 해적 근성 같은 것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해적 건성, 섬나라 건성.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날 당시에는 일본이 러시아에 한국이라는 네. 무대에서 네. 러시아에 밀리니까 네. 반발을 해서 네. 아주 파렴치한 네. 낭인을 동원한 짓을 저질렀고 네. 지금은 중국에 밀려나서 보니까 네. 한국 무대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섬나라 네. 건성이다 너무 네. 단견이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산케이 신문에 저런 그 칼럼을 쓴 사람들이 네. 아베 총리 자문단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정부 또 관방 장관이 이렇게 딴 나라의 이웃 나라의 그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용히 있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 또는 그 동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 어느 구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는 일본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정신적 병이 들어 있다. 저런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조야가 조용하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일본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한때 80년대 굉장히 네. 우일성천했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도 일으켰고 네. 쇠락하는 어떻게 보면은 쇠락 힘이 빠져가는 제국 그런 강했던 나라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글쎄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상당히 그 역사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일본의 조야가 저런 망발을 해도 잠잠히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본 사회가 굉장히 큰 정말 정신적 철학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신적 네. 철학적 위기다. 예. 네. 아무튼 그 말씀이 해석이 되네. 한중 관계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의 무대에서 자기나 일본이 밀려나는 것에 대한 네. 반발 그리고 네. 그걸 짧게 보고 네. 섬나라 건성으로 네, 그걸 지금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만 취한다면 이건 금방 번복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못하잖아요. 사과할 최소한의 용기나 배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섬나라가 그런 네, 나라니까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의 어버이연합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한일 관계에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오늘 보면 이 모습은 역사 왜곡하는 전반부 일본 각성하라. 우리 어버이연합에서 아베 총리의 상징물을 가격하는 퍼포먼스도 하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엉터리 같은 망언, 아주 일본의 근성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근성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망언을 했는데 우리 어버이연합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활동이 아주 없으면 또 곤란하죠. 없으면 곤란합니까? 없으면 곤란하죠. 저것이 우리 국민 전체가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모든 국민이 나가가지고 이럴 만큼 우리 국민이 미숙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저런 구석도 있어야지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과거에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어버이연합 분들 중에 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네. 폐지를 주어가지고 병을 네. 모아가지고 그 네. 비용으로 와서 시위하신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게다가 오늘은 그 기사, 망언 기사 내려달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네. 삭제 거부했고요. 네. 심지어 한술 더 떴습니다. 네. 역사 왜곡하는 중국 전성절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다. 네. 이런 말까지 하는 언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망언은 망언을 낳는 거죠. 망언은 망언을 낳는다. 낳는 거죠. 거기서 물러나든지 한 발 더 나가든지 하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 상황에서는 한 발 더 나가든지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망언은 또 새로운 망언을 생산하는 것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이 저러거나 말거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중국을 방문해서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정상회담을 하고 특별 오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 노릇을 하려면은 또 정말 G2로서의 정말 역량을 보이려면 우선 이웃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웃이 한반도가 불안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계속 눈에 뜨이고 그러면은 G2로서의 역량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G2로서의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안정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언젠가 보니까 전에 그 모 택동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이거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좀 더 구체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기회인데요. 과거에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요새는 러시아가 저쪽 뭐 우크라이나니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다가 정신을 쏟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에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다.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립무원된 북한에게 어떤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다루기가 쉽겠죠. 이런 거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이 이란하고 핵무기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서 그 모델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란이 끌어올 수 있었던 거는 러시아가 이란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런 상태가 되니까 이란은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핵 폐기를 하기로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모델을 괜찮네요. 중국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를 우리가 협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정치안보 협력을 어떤 형태로 맺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올지 또는 그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 뭐 이런 정도로 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중국으로서는 북핵을 해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는 사상 최고로 가장 우호적으로 좋은 시기다. 근데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지렛대 역할을 북한을 압박을 하든 당근을 주든 정말 북핵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상 최고의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라는 것이 립 서비스 그냥 말로만 하는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중국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안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과 협상해가지고 이란 핵무기를 해결하듯이 중국이 그런 의지를 보이고 북한과 협상을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뭐 정말 화전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전략을 쓰든지 그거는 중국에 딸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쓴 전략을 잘 참조를 해서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냐. 좀 확실한 거는 북한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란의 핵을 제거한 모델로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핵이 없으면 자기들은 죽음이다, 핵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워낙 강고해서 이게 될지는 이란은 그렇지 않았나요? 이란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사상 최고의 우호 관계가 돼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미국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
열병식 참석,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속내는 좀 불편한데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말로만 저렇게 하지 않죠. 저는 제가 미국을 보면요, 저건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나온 얘기지 저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에서 저기 보면 건설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중국의 건설적 네, 역할. 네, 한중 관계가 건설적인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무엇이냐? 한미 관계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한중 관계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관계는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로서도 만약에 한미 관계가 불안하다면 박근혜 대통령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대접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약한 한국이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강한 한국이 되려면 한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가 탄탄해서 그러면 중국도 그걸 이해하고 나는 미국을 제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일본을 제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런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은 한미 관계가 오히려 중국한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죠.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네요. 네. 미국과 친한 한국은 네. 좀 중국 입장에서 구미가 땡기지만 네. 미국과 친하지 않은 한국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홀다기 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을 더 홀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미 관계는 1945년도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한중 관계는 1992년도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고 그 전에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신뢰라는 것이 지난 70년 동안에 구축된 거가 불과 지난 20년 사이에 구축된 신뢰라는 거는 아주 다른 거거든요. 국가 간의 신뢰라는 것이 물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지만 미국과 영국 간의 신뢰 관계를 보면 그거는 200년, 300년 돼 가는 그런 신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 관계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많은 위기를 한미 관계 많은 위기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마음 놓고 방문하면서 전승절 행사에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는 나름대로 이제 견고한 우리가 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과정에서 네. 중국이 방문했고 네. 그 상황에서 일본은 굉장히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중국에 밀려서 일본이 밀려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네. 함께 망한 같은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 그게 한 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곤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 북한은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부지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북한 내부용이지 바깥에서 뭐라고 그러거든 우선 내부가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부로 봐야 되겠죠. 이제 북한 내부로 신경 쓰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 좀 고립이 되고 네. 한국과 중국이 친해져도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비추느냐가 더 걱정입니다. 그 자체보다는 결국 체제 유지만이 지상 과제인 것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도 못 갔고 이번에도 못 나가고 지금 김정은의 해외를 나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김정일이는 과거에 중국 갔다 오다가 철도 지나가고 나서 30분 후에 폭탄이 터졌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계속해서 체제 불안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갔다가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네. 암살당하거나 네.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러겠죠. 그런 시도가 과거에 김정일에게 있었으니까요. 예. 네. 최근에 우리 남북 협의 과정 전후에 있었던 일 하나 우리가 이제 협의 과정 남북 접촉 당일날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GOP 네. 상공으로. 네. 그런데 남한 찍고 북한을 돌아갔는데 우리가 우리 GOP 상공으로 왔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네. 쏘거나 전투기가 출격을 했지만 대응을 안 했습니다. 네. 남북 접촉을 위해서 저런 당시에는 대응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더 내려오면 대응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대응해야죠. 저게 뭔가 하면요. 예.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의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작은 도발을 해보고 또 그래서 자꾸 조금씩 도발을 키워나가면서 나중에 큰 도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반응을 떠보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예. 떠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어떤 북한의 전형적인 꼼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북한은 보면요. 남한을 쉬지 않고 괴롭히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고 괴롭혀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큰 도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그 대화와 협상에 꽂혀 있다. 대화와 협상에 너무 집착하고 꽂혀 있다. 너무 예. 집착이란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일선 부대장이나 군부에서 우리 군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대화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참을 뿌리는 거 아니냐. 지레 네. 미리 알아서.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참을 뿌리면 안 되지.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뜻도 또 국민의 뜻도 청와대의 뜻도 국방부의 뜻도 작은 도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시험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방송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북한에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정말 북한의 도발에선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내일 중국 전성절 열병식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